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치안 서비스의 공동 생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공경비로서 이제 치안 상황과 이제 그리고 공경비인 경찰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 인력적으로나 장비적으로나 좀 부족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영역을 바로 이 민간 경비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치안 서비스의 공동 생산이다. 무슨 말이냐면 공공 부분이 직면하고 있는 아무튼 이 경찰 등 이 공경비가 한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그 대안으로서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 활동에 이렇게 민간이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공경비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주민 신고제를 확립하고 자율 방범대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택 내의 방범, 그러니까 자체의 방범 활동이 좀 필요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 영역이 민간 경비가 발달하는 영역인데 이 내용이 이제 잘 나와요. 치안 서비스의 공동 생산의 모형을 보면. 시민들 간의 이제 협조 수준이 보면 경찰과 이제 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하는 영역이 있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율방범 활동을 하거나 또한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증언을 해주거나 이러한 것들이 개인이 하는 적극적인 바로 협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찰이 협조를 하는 거고요. 개인이 그러면 이제 소극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 소극적인 자율방범 그리고 이제 호신 활동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뭐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이제 뭐 가스 총을 가지고 다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호신 수련권이랄지 이런 거, 보호 장구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가택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잠금 장치를 보강을 하거나 또는 이제 불독을 놔두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의 개인적인 어떤 협조 활동이에요. 그다음에 집단적으로는 뭐냐면 집단적인 자율방범 활동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그 시민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소극적으로 보면 소극적인 자율방범이 있고요. 주민단체, 그러니까 단체가 하는 거죠.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자율적 지역 순찰이랄지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 공동으로 하는 거죠. 누구와? 경찰과 민간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순수 공공재 이론이 있습니다. 순수 공공재 이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비거부성, 그다음에 이제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런 거 있는데 이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공공재. 그러면 순수 공공재라고 되는데 어떤 서비스가 비거부성은 뭐냐면 일단 시작이 되면 비록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서비스가 소모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순수 공공재라고 하는 겁니다. 비거부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게 CCTV를 설치해 놨어요. 한 골목에. 자, 그러면 CCTV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잖아요. CCTV가 이제 골목에 이제 설치해 놨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옆집만 찍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 CCTV라는 서비스는 일단 시작이 되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순수 공공재라는 것. 또한 예를 들면 뭐 도로라는 걸 한번 봐보시면은 도로가 건설이 됐어요. 도로를 지금 확장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도로를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비거부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 이 공공재라는 것은. 그다음에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서비스 소모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서비스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도로를 걸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거부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추가 이용자의 추가 비용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경합성입니다. 추가 이용자의 추가 서비스는 발생하지 않는다. 치안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동시에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경합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거부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일단
서비스가 소모되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이게 비거부성.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나는 CCTV 찍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비경합성이라는 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비배제성은 어떤 서비스를 소모하면서 다른 서비스를 또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비배제성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이렇게 비거부성,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잘 보시고요.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공공재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를 한번 보면요. 이제 미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입니다. 헌법상은 이제 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형사적 제도로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 조직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정부나 국가의 활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로 언급되어 있으나 시민의 사적 관계에 대한 권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아무튼 헌법에서는요, 이런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권한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어떤 국가 공권력이라는 부분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경비원의 경찰과의 협력 또는 이제 기소 문제를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대리인 활동의 경우에 개인은 이 사생활 침해 금지 규정에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방범 활동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한다. 자, 그러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했다. 자, 그러면 CCTV에 의해서 이렇게 또 사생활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쨌든 미국 민간경비 법적 지위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 는 없지만 여기에 서로 협력할 의무는 있다. 협력하는 그런 권한은 있고요. 사생활을 침해하지 마라. 우리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 17조에 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라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형사법상 권리를 보면 신문 및 질문이 있습니다. 민간경비원에 의한 신문, 질문에 대해 일반 시민이 이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경비원이 질문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는 없죠. 우리 앞에서 공경비로서 불신검문도 봤는데 불신검문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묵비권이라는 게 이제 진술거부권이잖아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이런 걸 갖기 때문에 민간경비원이 물어볼 때 거기에 진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신문 질문의 경우에도 대답을 강요하면 안 되고요. 폭력이나 구금, 체포 이런 거 절대도 금지됩니다. 아무튼 민간경비원이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해도 안 되고 구금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색입니다. 수색. 경찰관의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차이가 있다. 민간경비원에 의해 실시되는 수색의 범위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찰관의 수색에는 명백히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해, 희생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경찰관의 책임이 져야 한다. 결국 이 수색에 있어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찰관의 경우에 수색은 강제 수사거든요.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 경비원의 경우에는 함부로 수색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정당 방위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실력 행사도 보면 민간 경비원의 특권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해요. 민간 경비원이 이런 함부로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민간 경비원 활동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되지만 강요할 수 없고 제한을 받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실력 행사는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강제로 행사를 해야 되지 민간 경비원이 직접 실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보면 민법상 권리입니다. 민간 경비원 또는 민간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 책임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보다는. 왜냐하면 이런 경비원으로서 이렇게 행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민법상 불법행위. 불법행위라는 게 이거죠. 뭐 타인을 때렸다, 폭행을 했다. 자, 그러면 치료비가 생겼죠. 치료비 물어줘야 되겠죠. 이런 걸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민간 경비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민법상의 어느 일방이 상대방 행위에 의해 보상받아야 할 손실을 입었다. 한마디로 이제 치료비가 생겼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민간경비원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이 불법행위도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민사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민간경비원은 강제성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블랙이라는 사람의 민간경비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경비 유형을 보면 일반 시민과 동일하니까 공무원이 아니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죠. 이제 이런 내용을 가는 겁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임명되거나
경찰관에서 특별한 위임이나 자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입니다. 이들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 이런 일반 시민과 동일해요. 따라서 수사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강제로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무기를 휴대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일반 경비원의 동일한 거죠. 이게 대부분이 그래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무기 휴대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특별한 권한을 가진 또 민간경비원이 있어요. 이게 블랙이 구분할 때 경찰 기관 등에 의해 특별한 업무를 위임받아 제한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말합니다. 미국의 민간 경비원은 주의 위임 입법이나 그다음에 조례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우리나라 청원 경찰이 이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원 경찰은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죠.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청원 경찰은 무기 휴대가 가능하거든요. 무기 휴대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근데 미국은 청원 경찰이 없어요. 청원 경찰은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제도입니다. 청원 경찰 제도는요. 자, 그다음에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경찰관 신분을 가지며 동시에 민간 경비 업무의 부업으로 시간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은 일반인과 동일한 경비원, 민간 경비원이다. 자, 그런데 청원 경찰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 경비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원화돼 있어요. 민간 경비원과 청원 경찰 이렇게 이원화돼 있고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미국을 봤고요. 일본을 보시면요. 일본의 민간 경비의 법적 시입니다. 민간경비원에 의한 신문 질문에 대해 일반 시민이 이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똑같죠? 미국처럼. 여기에 질문에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공경비와 비교하면 경찰은 공공이익을 위해 보호, 피난 조치, 수색, 무기 사용 이런 게 이제 권한을 부여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민간경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민간경비라는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만 가능한다. 그래서 일반 시민처럼 그렇게 한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요, 자, 법적지를 보면 민간 경비원인데요, 일반 시민과 동일하다. 그렇죠? 앞에서 블랙 그 첫 번째 분류였죠. 대부분이 그렇죠.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는 가능해요. 이제 이건 알아셔야 됩니다. 현행범은 범행 중, 범행 직후인 자. 즉 범행 중인 경우에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인도, 민간 경비원도 당연히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죠. 그 외에 경찰관이 행할 수 있는 수색 안 돼요. 그다음에 감청도 안 돼요.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됩니다. 긴급 체포할 수 없습니다. 이 긴급 체포랄지 수색이랄지 감청이랄지 이거는 경찰만 할 수 있죠. 다만 체포 감금 행위가 정당 방해, 긴급 피난, 자구 행위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되죠. 아무튼 정당 방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칼로 찌르려고 한달지 이럴 때 일단 잡고 있는달지 뭐 이런 정도는 허용이 되죠. 넘어가 보시면요. 일반 경비원을 보면 일반 경비원은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보호, 기계 경비 등 수행하는 자를 일단 말한다. 이거 일반 경비원이고 일반 경비원과 비교되는 게 특수 경비원이 있죠.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5가지가 이 경비원, 민간 경비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당연히죠. 관리권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경비 업무만 수행합니다. 사인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특별한 권한을 갖는 것은 바로 청원경찰이죠. 일반 경비원의 4가지 시, 호, 신, 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그 다음에 호송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운반해 주는 거고, 신변보호는 보디가드죠.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이런 활동이고, 기계경비라는 것은 그 감지기를 설치해 놨다가 이제 하면 송신을 해가지고 출동하는 이 기기로 이루한 거죠. S1 같은 것이요. 특수경비원은 뭐냐? 국가의 중요시설 경비나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경비를 수행하는 겁니다. 특수경비원은 경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무기 휴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경비원과 좀 다른 점이죠. 인질, 간첩, 테러 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게 소총도 발사할 수,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수경비원은요 2001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이게 일반 경비원은요 1976년부터 이렇게 용역경비업이라고 해서 도입이 됐는데 특수경비원은 2001년에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용정도 공항이랄지 공항의 이제 항공기 내까지
이렇게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게 특수경비원입니다. 경비업에는 5가지다. 시, 호, 신, 기, 특. 그런데 시, 호, 신, 기 이걸 일반 경비원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나머지 특수경비원이라고 이렇게 2개 구분하고 있죠.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형사법상 지위를 보면 우리나라 민간 경비원은요 사인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사인과 동일하다. 수사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수경비원일지라도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수사권은 없어요. 특수경비원도 수사가 없어요. 수사할 수 없습니다. 증거 능력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민사법상 지위를 보면 역시 민간 경비원이 잘못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고의나 과실로 경비 대상에 대해서 손해를 방지하지 못했다. 아무튼 고의 과실을 잘못했다. 그러면 사용자 책임에 따라 경비업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요. 경비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2차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경비원이 이제 아무튼 경비업을 수행하다가 이렇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자, 그러면 누가 1차적인 책임이다? 경비업자가 책임을 져요. 경비업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경비원은 또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죠.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다 했다. 그러면 경비업자는 면책이 되고 그러면 경비원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뭐냐면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공적 업무를 위탁받은 바로 공적인 걸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민간 경비원은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예요. 그래서 공무수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국가 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공무수탁한 형태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겠죠. 원칙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공적인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돼요. 자, 보통 이제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는 게 별정 우체국장처럼요.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자를 인정하는 것인데 아무튼 민간 경비원이나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원칙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공경비와 민간 경비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 공경비는 이제 경찰이 하는 거죠. 민간 경비는 이제 경비원이 하는 건데 보면은 체포 권한이 있죠. 당연히 체포 권한을 가진다. 경찰은. 그러나 경비원이 있어요, 없어요? 현행범 체포만 할 수 있고 이게 범인 체포 권한이 없죠. 범인 체포권이 없다. 손해배상 근거가 국가배상법으로 갑니다. 이게 경찰이 잘못하면 국가가 물어줘요. 그런데 경비원은 뭘로 한다? 민법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민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비업자가 지는 것은 민법 74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764조인가요? 여기에 사용자 책임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 아무튼 사용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사용자 책임은 누가 져요? 경비업자가 지는 거겠죠. 경비업자가 사용자로 책임을 지는 거고 경비원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바로 지는 거겠죠. 아무튼 민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잘못하면 국가가 물어주죠. 이 국가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경비업은 행정적 통제입니다. 이제 경비업 허가 이제 이거 중요한데 경비업을 하려면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 허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예요. 이게 지방경찰청장. 아마도 서울 강남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어야 돼요. 개인은 안 돼요. 도급을 받아. 도급은 이제 타인의 일을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경비 업무를 특정해서 주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지방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그 경비업을 할 때요. 이게 이제 일반 경비업의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 1억이 필요하고요. 특수경비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3억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비업을 하려면. 그 다음에 보시면 허가의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허가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요 5년이에요. 5년인데 허가받은 날부터죠.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가 아니에요. 허가받은 날부터 5년.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서 또 더 하려면 갱신을 해야 될 텐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갱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갱신도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도 5년. 그러면 이제 5년보다 더 늘리려면 갱신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 및 범죄 경력 조인데 만 18세 미만자 형 선고에 의해서 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경비 지도사나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세부터 되는 거예요. 18세 미만자는 형을 선고받으면 이럴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인데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됩니다. 비치 안 하게 되면 벌칙 규정이 있어요.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게 이제 100명 이상이 모인달지 또는 뭐 노동운동을 한달지 뭐 이런 경우인데 민간 경비는 명부는 어디에도 배치된 장소에도 그러니까 이게 집단 민원 현장이겠죠. 작성 비치해야 됩니다.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불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또 신고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경비업을 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경비원을 배치를 한다, 폐지한다 이럴 때는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경비원을 폐지할 때도 신고를 하도록. 그러면 허가를 받는 경우와 신고를 받는 건 좀 달라요. 신고라는 건 알려만 주면 되는 거고 허가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이제 행정처분으로서 나오는 게 있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부정하게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전부 6개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영업정지는 6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이거는 이제 별도로 또 경비업법 등에서 허가 취소 사유와 또는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지도감독이에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적정 수행을 위해서 경비업자,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서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출장소, 배치장소 출입해서 근무 상황, 그다음에 교육훈련 상황을 감독한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 경우 출입하는 공무원은 어때요? 교시한 표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이나 서장 있죠. 서장이 여기에 경찰 공무원을 이렇게 시켜서 근무 상황이나 교육훈련을 감독상 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비업에 대해서 잘못하면 중지 명령이 또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장은 경비업자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이제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 행위를 중지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중지 명령은 어때요? 경찰청장은 안 들어가고 지방경찰청장과 서장이 중지 명령을 하는 거죠. 아까는 이제 감독상 명령의 경우는 경찰청장도 됐는데 여기에서 중지 명령은 지방경찰청장과 서장이 하더라.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배치 허가의 고지입니다. 배치 허가의 고지. 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 뭐 100명 이상이 모인달지 이런 경우죠. 이제 그때 48시간 이내 이제 시간 기억하셔야 되겠죠. 경비업자에게 경비원을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해야 된다. 원래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신청이 없다. 이제 그러면 허가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로 경비 대상의 손해를 발생 못했다. 그럼 누가 배상한다? 배상해야 된다. 누가? 경비업자가. 1차적으로 경비업자가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경비업자는 경비원은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한다. 자, 그럼 보시면은 경비 대상 그리고 제3자, 경비 대상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렇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지도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경비 지도사와 경비원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인데 경비 지도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 교육이 44시간이에요. 경비 지도사 교육이 44시간을 받아야 이렇게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경비 지도사의 직무죠. 경비 지도사의 직무입니다. 경비원은 지도 감독 교육을 담당해요. 경비원을 지도한다, 감독한다, 교육한다. 그다음에 기록을 유지하고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도 해요. 그리고 감독합니다. 이게 월 1회 하죠. 월 1회 이상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경찰 기관이나 소방 기관이에요. 경찰 기관이나 소방 기관의 연락 방법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 이제 100명 이상 모이는 곳 있잖아요. 이제 경비원이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가 있잖아요. 세콤 같은데 기계 장치를 운영 기계를 합니다. 이거는 기계 경비 지도사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 경보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기계 경비 업무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 경보, 이거는 이제 그 감지기가
예를 들면 이제 도둑고양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지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절도범으로 이제 이런 경우 5경보에 대한 내용을 담당합니다. 자, 경비수사와 준수장인데 이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대장에 이제 기록해서 2년간 알아셔야 돼요. 이게 아무튼 이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경비원에 대해서 이게 2년간 보존한다. 1년이 아니에요. 1년 하면 틀려요. 자주 나와요. 2년간 보존한다. 경비지도사는 2년간 보존한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다음 보시죠. 이제 그 청원 경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청원 경찰. 청원 경찰은 1962년에 이거 꼭 알아야 돼요. 1962년에 그러니까 민간 경비원이 76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용역 경비업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청원 경찰은 1962년에 도입이 됐어요. 이 경제가 발전이 되고 60, 70년대 그러면서 경비 수요가 증가해서 이게 경찰력이 부족했어요. 자, 청원 경찰을 도입했죠. 뭐 울산 현대조선소랄지 뭐 이런 거 필요한 거죠. 자, 청원 경찰 제도는 영미법상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제도입니다. 청원 경찰은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제도예요. 그래서 왜 영미법의 경우에는 민간 경비원이 무교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청원 경찰 제도가 필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 경비원이 무교대가 안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청원 경찰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청원 경찰은 민간 경비가 본격화되기 전에 도입된 제도죠. 현재 민간경비 제도와 통합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이원화되어 있다.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예를 들면 군청 같은데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공공단체, 그와 관리하에는 중요시설, 원자력발전소 같은데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이에요.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에 두는 거고요. 그러면 뭐냐면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게 청원주라고도 하고요. 이 경영자 또는 시설주라고 하게 되는데 거기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요. 이거를 자체경비 이렇게 말을 해요. 자체경비. 그리고 민간경비원은 계약경비예요. 뭐냐면 경비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경비업을 해주는 것이고 경비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이거는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체경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의 이제 직무를 보면 청원경찰을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에서 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서장. 그러니까 배치 결정을 받은 자라고 하면 이걸 청원주라고 그래요. 청원주와 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돼요.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경찰법이라고 해도 안 되고요. 경찰공무원법이라고 해도 안 돼요. 또는 청원경찰법이라고 해도 안 돼요. 여기다가 청원경찰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거는 경찰공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경찰관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해야 돼요. 자, 하지만 수사권은 없죠. 앞에서 봤듯이 청원경찰도 수사는 할 수 없다. 자, 청원경찰을 배치입니다.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해요. 배치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배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죠. 배치 결정은 누가 해요? 지방경찰청장이 하죠. 그러면 아니면 서울 강남에 시설에서 중요시설에서 청원경찰 두고 싶다. 이제 그랬을 때 배치 신청을 하면 배치 결정은 지체 없이 해요. 자, 그러면 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임용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요. 배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결정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용 승인 신청을 해요. 그러면 임용 승인을 하게 되면 임용을 하게 되는데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을 합니다. 청원주가 임용합니다. 임용할 때 미리 지방경찰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임용 승인 신청을 해서 임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공무원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이 될 수 없고요. 청원경찰은 임용 자격 방법 이건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주는 항상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원주를 지도,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도 감독은 서장이 하는 거고
이 지방경찰청장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감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청원경찰이 지휘예요. 청원경찰 잘 나옵니다 이게.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에 그 법령에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특별한 경우를 제한하는 공문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형법을 적용하거나 그다음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이야.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공무원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벌칙 적용해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형법에서는. 그러나 그 외에는 민간이라는 거죠. 청원경찰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과도한 것에서 손해를 끼쳤다. 자, 그랬을 때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데 군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까 민간 경비원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했죠. 경찰은 국가배상법에 의했죠. 그런데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민법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어디로 간다? 국가배상법으로 간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만 해야 돼요. 경비구역을 벗어나서 하면 안 됩니다. 경비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불신검문,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권을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체포는 원칙적으로 안 돼. 그러나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수색하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민간인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